원하가 되기로 이리 비싸게 군단 말이냐. 황제의 총애를 믿고 방자하게 군다면 우리의 잠통이 언제까지 비밀로 머물지 않으리라. 내가 언제 태자가 싫다 하였습니까? 지금 나의 처지와 상황에서 태자와의 관계를 이어갈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토록 성을 내며 죄어칠 일이 아닙니다. 처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러면 언제는 처지와 상황이 합당하여 내 앞에서 옷고름을 풀어 헤치며 교소를 흘렸는가? 달라칠 처지도 아니고 변할 상황도 아니니 나를 더 화나게 하지 마라. 잔뜩 옴친 목소리, 애써 소리를 죽인 다그침이 사내와 여인 사이에서 투덕투덕 오고 갔다. 하나는 울음조이고 하나는 애원조이나 둘 다 다급하긴 매한가지였다. 이제 막 세욕에 눈뜬 스물 남짓한 청년을 타일러 납득시키기란 육식수에게 풀을 먹여 허기를 다스리라 하는 것과 같았다. 몸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채 밤 이슬을 밟고 온 사내는 으르렁거리며 포악한 식성을 드러냈다. 어쩔 수 없었다. 더 이상 거부할 방도가 없었다. 미실은 전주가 되고 원하가 된 후에도 몇 번이나 거듭하여 동륜태자를 받아들였다. 동륜의 보장이 하도 드세어 비밀을 지내기 위해서라도 몰래 서로 이어 만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상상에 흔들거리며 걸터앉아 내 저를 받아쓰렸다. 내 오늘은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인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리라. 동료는 미래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욱 험하고 거칠게 굴었다. 그는 그렇게 질투와 초조함과 죄책감을 견뎌냈다. 모든 내막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귀물을 축내어 입막음을 하고 있지만 이빠른 사자와 시녀들의 속성을 언제까지 누르고 조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미실은 할 수 없이 동생인 미생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미생은 본디 미실조차 인정하는 어색의 달인으로 여자를 낚는 솜씨야말로 어느 노련한 어부도 따르지 못할 터였다. 미생은 미실이 진흥제의 총애를 받게 되자 여러 번 부름을 받고 입궁하여 동륜태자, 금륜왕자와 더불어 토함공 밑에서 함께 수업한 처지였다. 미생은 귀염성 있는 얼굴에다 아양을 잘 부려 왕자와 공주 모두가 좋아하였다. 사도 황후의 명으로 여러 공주들이 그들의 수업에 동참하자 미생은 공주들과 사사로이 많은 관계를 가졌다. 진흥제가 그 사실을 알고 미생을 문초하여 벌주려 하니 미실이 달려와 황제 앞에 엎드려 읍소하였다. 이 아이는 색공지신의 유풍을 지닌 저희 집안의 풍류나비입니다. 모름지기 제 본문대로 왕녀를 모셔 기쁨을 바친 것뿐인데 어찌 문초를 하신다 합니까? 미실의 연분용 보를 적시는 홍로와 하롱하롱 떨리는 목소리는 사내를 단번에 무장 해제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미 미실에게 담뿍 빠진 죄는 더 이상 어쩌지 못한 채 간단히 훈계하고 미생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미생에게는 누이가 금과 옥조보다 더 지엄하고 천군 만마보다 더 믿음성 있는 원군이었다. 요즘도 조간을 둘러매고 저자를 쏘다니느냐. 미실은 미생과 마주 앉자마자 대뜸 물었다. 미생은 누이의 속내를 알지 못한 채 헤헤 웃으며 대답하였다. 물고기에게 물을 굶기냐 물으시나이까. 왕경 여인네들의 수질은 어떠하냐. 가히 어루만져 희롱할 만하더냐. 여인들이야 언제나 아름답지요. 대체 소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미생은 간사한 여말 일꾼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며 누이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오늘따라 심각한 표정에 수심이 깃든 것을 보니 허툰 수작이나 나누자고 부른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내가 성운을 입기 이전에 이모와 함께 꾀한 대모가 있었느니라. 미실은 미생에게 사도 황후와 더불어 맺은 밀약이며 음식에 들뜬 동륜태자가 수시로 찾는 통에 많은 것이 드러날까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밝혔다. 가만히 있어도 물결치는 웃음으로 묘한 미생의 오간이 납작한 세먹골로 잘록해졌다.
그 역시 위험을 느끼고 긴장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누이가 저에게 의논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미력이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나이다. 너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뜻밖의 일이 아주 쉽게 풀릴 수도 있으리라. 어쩌면 도요새와 무명조개를 한 번에 잡아 취한 어부처럼 너도 나도 동시에 새롭게 이로울 수 있다. 미실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망상스러운 불꽃이 반짝 튀었다. 요즘 동륜태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 누이의 말을 듣고 보니 요즘 태자의 거동이 소자를 피하는 듯 꺼리는 것이 조금은 수상했습니다. 사통의 비밀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어린 날에 함께 배우며 가까이 지낸지라 아주 서먹서먹한 사이는 아니지요. 그렇다면 다시 동륜태자에게 다가가 어울리라. 궁 밖으로 나가 놀 때 곁을 따르며 아름다운 유화를 천거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나에게 닥친 위험은 덜해질 것이고 너와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질 것이 아닌가. 과연 그러합니다. 누이의 개착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간사함으로 하나같이 통하는 남매는 서로 바라보며 키득거렸다. 이후로 미생은 동륜태자와 더불어 낭도들을 이끌고 날마다 밖에서 어색에 몰두했다. 미생은 가동주졸인 양 경망스럽긴 했지만 용모가 수려하고 말에 운치가 있어서 여인들에게 꽤 인기가 좋았다. 어리석은 사내만큼이나 어리석은 여인들이 있었기에 미생은 남도에 갈 때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치길 원하는 천백의 유아들에게 둘러싸이곤 하였다. 한번 눈길을 주면 따르지 않은 여자가 없다고 하여 미생에게 붙여진 별명은 천간성, 가히 하늘의 별이 지상에 내려와 어우렁떠우렁 가늠하는 것만 같았다. 일이 이러한지라 타고난 성정이 호방하고 정력이 왕성한 태자는 나쁜 벗이 인도하는 대로 본분을 잊고 황음을 일삼았다. 겁없는 남봉꾼들은 미색이 출중한 여인이라면 처녀고 유부녀고 가리지 않았다. 미생은 본디 부귀하게 나고 자라 아랫사람의 마음을 잘 몰랐다. 그런데다 색을 좋아하고 재물을 탐하여 무사람의 신망도 두텁지 않았다. 하지만 미실이 건넨 뇌물을 적절히 부리어 써 이해의 밝은 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기에 그들은 충성스러운 엽견처럼 이런저런 정보를 두루 물어다 날랐다. 언젠가 미생의 귀에 남아 당두의 처가 아름답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미생은 주저없이 동륜태자에게 밤소일할 기찬 거리가 생겼음을 알렸다. 바야흐로 가을은 사내의 계절, 달도 없는 그몸의 캄캄한 어둠 속으로 열에 들뜬 두 사내가 든실난실 걸어가고 있었다. 오렴한 정보는 아니겠지. 정말로 당두의 처가 옥매를 닮은 절색이렸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가언을 짓거리리이까. 소인에게 귀옛말을 바친 낭도가 바로 여인의 이종제랍니다. 규방에 갇혀 못사람의 눈에 띄지 않았을 뿐 해픈 웃음을 흘리는 길가의 꽃들과는 그 정조가 사뭇 다르다 하더이다. 못사내의 그늘 아래 사는 계집이라고. 구미가 당기기는 하지만 불집으로 기어드는 위험 또한 감수해야 하기에 하는 말이다. 태자는 진념하실 것 없나이다. 어저께 소인이 미리 당두를 불러 귀인을 모시고 방문하겠노라 뚱기어 두었나이다. 눈치가 있는 자라면 제가 행신할 바를 마땅히 알겠지요. 그리고 아침에는 목란의 이슬을 마시고 저녁엔 가을 국화의 꽃을 씹는다 하지 않습니까? 장장추야 지루한 날 무르익어 황홀한 여화의 어울리는 재미가 필히 색다르리라 사료되옵니다. 미생은 되지도 않게 굴언의 시구까지 들먹이며 요사를 떨었다. 동류는 제 흥에 취하고 제 멋에 겨워 깨끼춤을 추듯 어깨를 흔들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과연 긴박한 기운이 깃들어 더욱 고고한 당두의 집에는 문틈으로 불빛이 거물거물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들이 대문 앞에서 킁킁 헛기침을 하자 총냥이처럼 눈이 붉어지고 입이 뾰족한 사내 하나가 맨발로 튀어나왔다. 태자 전하,
하늘만큼 높고 귀하신 분이 이런 누옥을 방문해 주시다니 더없는 영광이옵니다. 당두는 미생과 동륜의 예상보다 훨씬 더 처신사납게 굴었다. 키가 작고 빼빼 마른 사내가 굴신하여 머리를 조아리길 거듭하니 그 모양이 불쌍하다기보다는 잠옷 역겹게 느껴질 정도였다. 자네가 바둑에 조예가 깊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네. 과연 그러한가? 미생은 시치미를 뚝 떼고 뜬금없는 바둑 이야기를 꺼내며 능청을 떨었다. 태자가 바둑은 웬 바둑이냐는 기색을 떠올리자 미생은 야살스레 눈을 찡긋하였다. 예. 시답자는 잡기에 재주가 있을 뿐이온데 그 때문에 귀한 발걸음을 하시었단 말씀이옵니까? 바둑이 단순히 잡기이기만 한가? 신선의 소일이요 천계의 유희이니 서로 즐겨 나누기에 마땅하지 아니한가? 예, 물론 그러하옵지요. 미생이 너그러이 당두는 내막도 모르고 그저 고개를 주걱거리기에 바빴다. 그러하다면 어서 판과 돌을 가져오게. 내 실력에 호선으로 자네를 상대하긴 버거울 테니 몇 점쯤은 당연히 접어주겠지. 미생은 여전히 난데없는 바둑 타령이었다. 당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둑판을 가지러 방을 나가자 미생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며 대굴대굴 방바닥을 굴렀다. 이게 무슨 망령스러운 짓인가? 바둑이나 두자고 밤이슬로 옷깃을 적시며 달려왔단 말인가? 동륜이 발끈하여 미생을 꾸짖는 신용을 보였다. 미생은 웃음 끝에 눈초리에 눈물까지 대롱대롱 매단꼴로 역정을 내는 동륜의 옷소매를 잡고 말았다. 태자께서 당황해 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닌 줄 아옵니다. 하지만 저 당두라는 자의 의중을 떠버려 버린 후림 대수작이었습니다. 후림 대수작이라고? 뭘 후려 보겠다고 그리 소동을 벌인단 말인가? 조갈이 난다고 뜨거운 물을 들이켜다간 혀를 대고 지레뜸을 하다간 설익은 생쌀을 씹어야 하는 법이옵니다. 이 일에는 상하가 있고 선우가 있으니 남의 계집을 취하는 일에도 분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뱅충 맞은 사내의 꼴을 보십시오. 자기의 뻔한 예상이 빗나가자 당황하고 실망하는 빛까지 내비치지 않습니까? 서방이 저 모양인 집구석에 열려 난리 있겠습니까? 이제 속속들이 푹 익은 밥을 떠먹기만 하면 될 일입니다. 오호라, 이제 알겠네. 미생, 자네야말로 내가 스승으로 모셔야 할 타고난 호세꾼이로고. 과연 미생의 얘기가 어긋남 없이 적중했다.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음에도 어리석고 비굴한 당두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제풀로 지어다 바쳤다. 당두의 아내가 국화로 빚은 가향주와 잡누르미로 안주를 삼은 주안상을 직접 들고 방에 들어오니 순간 안이 환해지며 은근한 향내가 진동하였다. 어떻습니까? 제가 수집한 정보가 시시풍덩한 허풍은 아니었지요. 내가 옳다. 서방이란 작자의 꼬락서니엔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 미색이로고. 미생과 동륜 사이에 말없는 대화가 오고 갔다. 당두의 처는 호리호리한 세요의 미인이라기보다 육덕이 좋은 풍만한 여인이었다. 고름이 터질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젖가슴은 사내의 숨통을 조이듯 아찔했고 주름진 치마 아래 가로 퍼진 둔부는 무한한 생산력을 과시하는 듯 했다. 아니나 다를까 많지 않은 나이에 벌써 아이가 넷이라 했고 농담인지 자랑인지 당두가 흘린 말로는 눈만 마주쳐도 회임을 하는 신기한 여인이라는 것이었다. 의선팽조는 평소에 국화로 빚은 술을 즐겨 마셔 1700해를 살면서도 그 얼굴빛이 17 같았답니다.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궁중의 옥매주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생이 찰랑찰랑 차오른 술잔을 기울이며 당두의 철을 옥매에 비유한 동륜에게 넌지시 그 여인의 토옥함을 일깨웠다. 동륜 또한 모성의 풍성함에 취하여 갈구하는 눈빛이 짙어졌다. 당두의 처 역시 온몸을 더듬는 뜨거운 눈빛을 피하지 못하여 토실토실한 뺨이 발그레 달아올랐다.
막강한 생산의 힘만큼이나 품은 기질이 질기고 뜨거운 여인임이 분명했다. 분위기가 그 지경에 이르자 당두는 슬그머니 몸을 접고 자리를 피하였다. 자기 힘으로 이미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면 스스로 때를 가려 물러서는 게 유리하리라는 계산이 선 것이었다. 국화 꽃잎을 곱게 말려 메밀 껍질과 함께 채운 향침이 신혈처럼 화탓한 애욕으로 젖어들었다. 여인의 몸은 발을 담그면 푹푹 빠져드는 모래펄처럼 질펀하고 깊달했다. 젊은 사내들은 한없이 사랑을 보채었다. 이따금 토벽 너머 여인의 태내에서 난 아이들이 어미를 잃고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지만 그들은 누구에게도 이 달콤한 어머니를 빼앗을 수는 없었다. 흰 모시 자루 속 향기로운 꽃잎이 밤새 쓸리어 버석거렸다. 겁심 따윈 아예 잊은 파라코는 점차 대담해졌다. 미실은 동률이 태자비인 만호에게 큰 관심을 쏟지 않자 자신의 고정제인 윤궁을 후궁으로 천거하여 혼인시켰는데 이미 불장난이 짜릿함을 경험한 동료는 본처이든 미첩이든 상관없이 평평한 결혼 생활에 만족할 수 없었다. 신혼은 촌음으로 지나고 윤궁이 아이를 임신하자 동료는 곧 미생이 수석이지 않아도 스스로 새롭고 자극적인 사건을 꾀하기에 이르렀다. 그 즈음 신라에는 기축년 완공된 황룡사의 장육 종산을 주조하는 대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진흥제는 밖으로는 용맹한 정복군주로 안으로는 정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정륜왕을 꿈꾸었기에 하곡현의 사포에서 왕경까지 무거운 쇠붙이를 옮겨 나르는 고된 행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궁극적인 꿈이야말로 통치 수레바퀴를 굴려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는 진륜왕이 되는 것이었기에 두 아들의 이름까지도 금륜, 은륜, 동륜, 철륜 네 전륜군 왕 중에서 따와 붙일 정도였다. 사포에 닿은 금과 철을 실은 배는 서축 대향화국의 아육왕이 보낸 것이었다. 아육왕은 머나먼 동방에까지 이름이 드높은 세속의 전륜왕이라 일컬어지는 성군이었다. 부처님이 열반한 후 100년 만에 태어난 아육왕은 황철 5만 7천근, 황금 3만 푼으로 석가 존상 3개를 부어 만들고자 했던 꿈을 못다 이룬 채 그것을 큰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워 보냈다. 그로부터 70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그 성스러운 선박은 마침내 높고 세찬 파도와 그보다 더 아득한 시간을 넘어 신라의 남쪽 바다에 닿은 것이었다. 세월에 달아 낡은 편지를 해석해 보니 그 내용이 이러하였다. 인연이 있는 땅에 도착해 6길의 존용을 이루어 주소서. 진흥제는 이야말로 부처의 원력이요 계시라 여기며 하곡현에 세존상을 모실 동축사를 세우고 금과 철을 왕경으로 옮기는 대공사를 시작하였다. 지난 무자년 북쪽 변방의 해변 운시산에 40령 비를 세우고 그곳에 새긴 대로 칼의 피바람보다는 석가의 자비로 현세의 땅에 유록의 불국토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세상의 도리가 진실에서 어긋나고 그윽한 덕화가 퍼지지 아니하면 사악함이 서로 다툰다. 하지만 만세의 영웅 호골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자식이었다. 비문에까지 새겨 경계하는 거짓과 사악함이 다름 아닌 자신이 뿌린 씨앗으로부터 움트고 있음을 황제는 까맣게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진흥체가 야심찬 불사로 한참 바쁠 무렵 동류는 아버지가 들지 않은 침전에 홀로 남아 희휘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후궁 보명에게 잔뜩 눈동을 들이고 있었다. 황성 안에는 황제와 황후가 함께 기거하는 대궁을 비롯해 주변에 독립되어 위치한 처첩들의 궁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주인은 각기 궁주로 불리며 황제의 총애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높은 벽이었다. 자신의 좁은 보폭으로 그 까마득히 높고 단단한 옹벽을 뛰어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아들은 너무 일찍 깨달았다.
아버지가 강해질수록 아들은 나약해졌고 아버지가 존경과 위엄을 얻어가는 만큼 아들은 시리와 좌절에 빠졌다. 그토록 탐나는 아버지의 것들이 정녕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면 훔치고 빼돌려서라도 갖고 싶은 게 어리석은 아들의 욕심이었다. 미실, 너는 내가 바보인 줄 아느냐? 나는 무기력하지만 바보는 아니야. 너희 셈 속에 어떤 답을 끌어내 나를 내친 것인지는 번연히 알지만 나는 속아준다. 속기로 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나를 밀어낸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내 몫이 될 수도 있었던 모든 것이 다른 여인의 처지가 되었다고 하여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으리라. 동료는 가슴속에 깊이 뿌리박힌 열등감과 소외감을 미실에 대한 복수의 의지로 불태웠다. 어떻게 해서든 미실보다 더 잘난 여자를 정복하고 지배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왕실에 미실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강력한 여인은 없었다. 그럼에도 동료는 포기하지 않았다. 미실만큼은 아니더라도 미실의 버금가는 미모와 지위를 가진 여인을 찾아야 했다. 그때 마침 희번덕이는 동률이 눈에 든 여인이 바로 보명공주였다. 보명은 미실이 진홍제를 모시기 직전에 입궁한 여인으로 미실이라는 막강한 상대를 대적하기 전까지는 모두의 부러움과 시샘을 한 몸에 받은 총첩이었다. 하지만 미실에게 빠진 쟤는 헤어날 줄을 모르고 한 번 떠난 사랑은 쏘아진 화살처럼 돌아올 길이 없으니 보명은 다만 막막 공산과도 같은 궁 안에 갇혀 시들어갈 뿐이었다. 일전의 진흥제의 성총을 입어 공주가 된 월화와 옥리와는 또 다르게 보명은 나름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맑고 아름다우면서도 얼마간 캐날프고 병약한 인상이었다. 생김새처럼 성격 또한 모지락스럽고 악착같이 못하여 미실에게 황제를 송두리째 빼앗기고도 꿍꿍 마음을 앓을 뿐 어설픈 계책마저 지어내지 못했다. 동료는 이 어리숭하고 애처로운 여인을 제 차지로 삼고 싶었다. 그녀의 아련하고도 슬픈 미소가 한편으로는 가소롭고 한편으로는 어깨를 끌어안고 한바탕 통곡하고픈 묘한 동병상련의 비애를 자아냈다. 동료는 근본의 일이 미실이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사 과정에서 늘 함께 어우러지던 미생을 제외시켰다. 그리고 은밀하게 건장한 장사 며칠 끌어 모았다. 보명은 이미 동륜이 자신을 연모하여 이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극양의 수 9이 둘로 겹치는 중구일 특별식을 장만하여 나들이를 간 계곡에서 보명은 상수리 나무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을 보았다. 간곡히 애원하는가 하면 격렬히 호소하는 그것이 구하여 취하고자 하는 바야 불보듯 뻔했다. 만두속이 너무 짜게 빚어졌나 보다. 왜 이리 조갈이 나는고. 보명은 몸둘 바를 몰라 자꾸 냉수만 들이켰다. 단풍은 온 산을 태울 듯 붉고 젊고 건강한 그녀의 몸에서도 불쑥불쑥 애욕의 불기가 치솟고 있었다. 한편으로 그녀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충동인가를 상기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황제의 맏아들인 태자다. 나이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자신은 엄연한 왕자의 새 어미이다. 아니 그 어떤 현실의 제약보다 보명 스스로 비밀을 판돈 삼아 위태로운 간통의 도박에 뛰어들 자신이 없었다. 나는 미실 공주가 아니다. 미실 공주가 될 수 없다. 미실은 미실이기에 가능하지만 나는 다만 보명일 뿐. 보명은 꽃가지를 꺾으며 한 잔 두 잔 마시는 술에 조금씩 취해 가면서도 마지막 문꾼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도리어 그 어설픈 저항의 몸짓이 무음한 동륜의 도발이었다. 그는 보명의 절개와 지조를 비웃었다. 어서 빨리 덜그덕거리며 들썩이는 문을 활짝 젖히고 들어가 한바탕 농탕 치며 뛰놀고 싶었다.